오래전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다. 돈 없고 명예 없다고 젊은 사람 무심하라. 항상 돈이 없는 건 아니니 늙은 거지는 몰라도 젊은 거지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살다 보니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사람 일이란 게 진짜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어제까진 어느 것 하나 가진 거 없어 보이던 사람이 오늘은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관계란 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거죠. 누굴 함부로 깔보는 순간 그건 언젠가 크게 되돌아올 업보를 짓는 거라는 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딱 그런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저를 만만하게 봤고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모든 게 싹 바뀌어버린 그런 얘기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건강하실 때는 그리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집에 누운 신세를 지게 되신 뒤로 급격히 저희 집은 사정이 힘들어졌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일을 했어요. 분식집 일도 했고 동네 식당 설거지도 하고 주말엔 웨딩홀 뷔페에서도 일하고요. 설거지로 손이 퉁퉁 불고 뷔페 접시를 나르고 오면 밤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힘들게 사시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유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또 그런 말 하지 마. 손 좀 봐봐. 또 퉁퉁 부었네. 내가 원래 손이 통통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학교 다니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게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집인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나보단 아빠 엄마가 더 고생이지. 나는 잠깐 다녀오면 끝인데 엄마는 하루 종일이잖아. 아빠도. 나만 멀쩡했어도. 아빠, 그 말 금지? 나 그거 들으면 진짜 화낸다. 자책하지 말랬지. 그런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집안 사정상 선택지가 넓지 않았고 뭐라도 빨리 배워서 돈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너 지금 성적이면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렇게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 저도 아까워요, 선생님. 저도 더 배우고 싶어요. 근데 집이 지금 그런 걸 기다려줄 상황이 아니에요. 장학금도 알아보고 지원 제도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응?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 저는요, 쓸데없는 꿈은 안 꾸려고요. 근데 당장 월세도 밀리고 아빠도 누워 계시고 저는 돈을 벌어야 해요. 현실을 살아야죠. 그래도 너 공부도 곧잘 했고 또 얼마든 더 나은 곳도 갈 수 있잖아.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멈추면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도 마음 아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버텨야 해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꼭 공부해 볼게요. 저희 집 형편도 안 좋고 별 볼 일 없는데 저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엔 직장을 구하기 전 아르바이트 겸 이런저런 식당 일을 하다 급식실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요리나 급식실 일이 제 성격이랑 좀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빠릿빠릿해야 하고 동선이 있어야 하고 타이밍을 맞춰야 하고, 무엇보다 학교나 병원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먹는 걸 책임진다는 느낌도 좋았고요. 나중에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알바처럼 식당 일을 했지만 급식실 일을 하며 아예 이쪽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됐지요. 일을 하면서 영양사 자격증 준비도 해볼까 싶었고요. 그러다 꽤 큰 대학병원의 협력업체에 들어가게 됐죠. 병원의 경우 환자식은 딱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하고, 식단은 처방에 따라 바뀌고 알레르기나 연화식 같은 것도 빵꾸가 나면 큰일이거든요. 병원이 다른 곳에 비해 좀 더 챙기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 저도 책임감이 생겼고 열심히 일했죠. 유나야, 오늘 연화식 몇 건인지 확인했어? 어제보다 늘었지? 네, 늘었어요. 근데 7층에 알레르기 발견된 분이 있대요. 간호사 쪽에서 아침에 전화 왔었거든요.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려요.
그래, 그럼 7층은 내가 따로 체크할게. 시간 맞춰야 하니까 카트 동선도 바꾸자. 너는 국배식 먼저 잡아줘. 네, 바로 들어갈게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도 저는 그 안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저를 예뻐해 주셨고 저는 젊은 패기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가며 즐겁게 일했죠. 유나야, 너 여기서만 썩기엔 아깝다. 영양사 쪽 생각해봐. 저도 그 생각해보긴 했는데 근데 자신이 없어요. 없긴 뭘 없어. 도전하면 그까이 거 껌이지. 너는 식단에 실순하고 바뀌면 제일 먼저 캐치하잖아. 그건 그냥 실순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게 다 재능이야. 젊은 나이에 얼마나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이런 힘든 일 하면서 우리처럼 고생 말고 어릴 때 좋은 기회 있으면 잡아. 그래, 우리야 다 늙었지만 너한텐 기회가 많다. 하여간 우리 언니들 나 너무 예쁘게 봐주신다니까.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렇게 일은 즐거웠지만 문제는 병원 안에서의 취급이었어요. 저도 병원 직원증을 달고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직원증이 아니라 신분표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본관 엘리베이터는 조리복 차림으론 이용 불가였고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사, 간호사들의 무시도 늘 느끼곤 했죠. 물론 의료인들이 고귀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제 자신이 초라해질 만큼 주눅이 들 때도 많았어요. 몇몇은 복도에서 카트 끌고 지나가는데 일부러 몸을 비켜주지도 않았어요. 언제 한 번은 회진 시간에 식판을 들고 가다가 누가 툭 치듯 지나가서 국물이 살짝 튀었는데 사과는커녕 표정으로 제가 민폐라는 듯 쳐다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그런 개개인의 행동 정도야 참고 넘어갔어요. 근데 병원의 대우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인력은 줄이고 일은 늘리고 그 때문에 실수나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었어요. 특히 환자식은 작은 실수 하나가 바로 민원으로 튀니까 관리자들은 늘 우리한테만 날을 세웠죠. 게다가 근무표도 말이 안 되게 짜줬어요. 새벽 출근하고 야간 당직까지 이어붙이는 날이 생기고 대체 인력은 없고 쉬는 시간은 눈치 보며 10분 컷이었어요. 그런데도 병원 쪽에서는 협력업체 주제에 요구가 많다고 그 정도는 다들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며 저희 사이에선 노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인력은 줄여놓고 일은 늘리고 실수하면 무조건 우리 탓이래. 내 말이 야근 수당 누락된 것도 몇 번째야. 휴게 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이래서 노조가 필요하다니까. 개개인은 힘이 없지. 노조로 묶어서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 같은 협력업체가 노조한다고 뭐 먹히겠어요? 다른 데도 다 해. 급식실도 미화도 시설도 요즘 다 노조 얘기 나오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대로라니까.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만만히 보고 더 무시한다고. 나 전에 있던 곳도 노조 만들어서 권리 되찾았다고. 그래, 해도 처우가 너무 부당하다. 노조 결성하자. 우리도 더는 그냥 못 참아. 맞아. 야근 수당, 휴게 시간,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다 묶어서 개선 요청 올리자. 이렇게는 못해. 그렇게 저희 쪽 사람들이 야근 수당 누락, 휴게 시간 미보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같은 걸 묶어서 개선 요청을 올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조롱이었어요. 병원 내 회의실에 불러놓고는 협력업체 관리자랑 병원 담당자가 웃으면서 저희를 앉혀놓고 밥 짓는 여자들이 뭘 안다고 노동권을 말하냐는 분위기로 몰아가더군요. 아이고 다들 예민하시네.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예요? 현장이라는 게 원래 좀 빡빡하게 돌아가요. 그러게요. 그리고 협력업체 쪽이 요구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들 그 정도는 하면서 이래요. 요구가 많은 게 아니라 야근 수당 누락이랑 휴게 시간 미보장 같은 건 기본이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요.
안전사고는 본인들이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면 저희도 이렇게 안 하죠. 실수 안 내려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새벽 출근하고 야간 당직까지 붙는 근무표가 정상은 아니에요. 이러면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 아시잖아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본인들만 피곤해져요. 나 참 솔직히 무슨 노조까지 만들고 그럴 일도 아니죠. 적당히들 합시다.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의사가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저희를 보며 피식 웃는데 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딱 그거였어요. 밥하는 년들이 뭘 안다고 법 운운하냐는 시선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를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는 물건 취급한달까. 식자재 박스 정리하는 제가 근처에 있는데도 제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들어도 상관없다는 건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저희 욕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 노조 문서 봤냐? 영어까지 넣어놨던데? 봤지. 저건 뜻이나 알고 넣었을까? 그냥 있어 보이려고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간 못 배운 것들이 뭘 저렇게 떠들어. 참 세상 좋아졌지. 개나 소나 무슨 권리 타령을 하게. 내 말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아주 대한민국 선진국 다 됐어. 저는 그날 생애 가장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깊은 분노와 자책까지 느꼈지만 결국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갔어요. 거기서 따지면 결국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저희 일에 방해만 될 게 뻔했으니까요. 분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병원 측의 갑질은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부터는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휴게실 사용도 휴게실 공사를 한다며 제한하고 조리실 에어컨도 점검 핑계로 가동 중단해 저희 쪽 사람들한테만 위생점검을 빡세게 들이밀었죠. 저는 저희 중 가장 어린 축이라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며 언니들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실무 책임을 맡고 있어서 더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 더 표적이 됐어요. 일이 한 번만 삐끗해도 바로 제 이름부터 불리고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서 몰아가고 괜히 문제를 만들려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되도 않는 트집을 잡고 저희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은 커져갔죠. 그럼에도 똘똘 뭉쳐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노조를 만들어 우리 권리를 지켰다는 결말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처참했어요. 결국 노조 결성은 와해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병원이 질려 퇴사를 택했습니다. 거기서 이겨내 복수를 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일단 숨이라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매일 출근길이 전쟁 같고 퇴근해도 머릿속이 계속 병원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도 마음도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병원을 나온 이후에 저는 식당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작하며 병원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조금씩 찾아갔고 그러다 몇 년 뒤 남편을 만났어요. 성실한 회사원인 남편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몇 년 뒤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시가도 무난했고 저희는 나름대로 소소한 행복을 만들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야 좀 평범하게 별 탈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결혼 후 2년 여간의 신혼생활은 무난하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한다며 사람을 데리고 온 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큰 동서가 문 열고 들어온 순간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던 의사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 정확히 말하면 그날 제가 자리에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저를 향해 경멸의 눈길을 보내던 그 젊은 의사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죠. 근데 큰 동서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집안일에는 좀 서툴지만 가르쳐 주시면 잘 배워볼게요. 그래요. 어서 와요. 나도 잘 부탁해요. 형님, 제가 요리도 좀 배우고 싶고 집안일도 잘하고 싶어서요.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도 되죠?
그럼요. 천천히 익히면 돼요. 절 못 알아보는 게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사실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주로 위생모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마주치긴 했지만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인간들이 제 얼굴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어요. 그래도 제가 손윗동서구한데 괜히 그 일을 떠올려 봐요. 저를 완전 무시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남편도 제가 한때 병원에서 일한 것만 알지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러니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큰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명절날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주방에서 전을 부치다가 손목 안쪽에 기름이 튀어서 빨개진 거예요. 심한 건 아니었고 살이 빨개지고 약간 물집이 잡혀서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인 큰 동서가 본인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손목을 본 거죠. 형님, 손목 어디 봐요. 기름 튀었죠. 제가 좀 볼게요. 괜찮아. 별로 심한 건 아니고 조금 빨개진 거야. 얼음찜질만 하면 될 것 같아. 에이, 그래도요. 물집 올라오면 더 아파요. 잠깐만요. 제가 손 좀 잡아 볼게요. 이 정도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여기 안쪽이네요. 맞죠? 이런 건 바로 어? 큰 동서는 한참을 제 손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떠올린 듯 했죠. 그리고 그때 저도 느낌이 왔어요. 제가 지금 저를 기억해냈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병원에서 일할 때 손목 안쪽에 화상을 입어 흉터가 있었거든요. 뜨거운 트레이를 잡다가 데인 자국이었고 그 흉터는 노조 얘기가 나오던 때에 저희 입장을 밝히는 자료들 중 하나가 됐었죠. 그것마저 병원 측에서는 조롱했지만요. 그리고 큰 동서는 바로 그 기억을 떠올린 거였습니다. 노조 운운하며 화상 흉터 이용해 먹는다며 조롱하던 의사였던 큰 동서는 그제야 절 알아봤어요. 어머, 세상에. 그때 저 모르시겠어요? 모르긴 어떻게 모르겠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을 하세요? 나 참. 모른 척은 몰라본 동서가 언제쯤 눈치를 채나 한 거지. 아무튼 세상 참 좁네요. 그때 그 식당 밥순이가 형님이었다니. 뭐 밥순이?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그랬다면 죄송해요. 저희끼리 다 그렇게 불러서. 큰 동서의 눈빛은 순식간에 달라졌고 그날 이후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형님 형님 하며 저에게 잘 보이려던 사람이 은근슬쩍 반말을 섞어 쓰질 않나 저를 대하는 눈빛도 옛날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땐 미안했다고 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확실히 깨달았어요. 큰 동서는 미안해할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알아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형님 대우 따위 할 생각이 없는 저를 다시 아래로 눌러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죠. 큰 동서는 그 뒤로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며 집안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쪽 친정도 집안이 괜찮고 본인도 의사라 시부모도 은근히 큰 동서 눈치를 봤거든요. 큰 동서는 용돈 팍팍 쏴가며 시가의 공기를 조금씩 쥐고 흔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 달엔 용돈 좀 더 넣어드렸어요. 쓰시고 부족하면 또 말씀하세요. 아유, 평소에도 많이 주면서 뭘 이렇게까지 하니? 됐다, 됐어.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으시면 제가 섭하죠. 제가 많이 벌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쓰셔야죠. 그래도 우리 며느리 고생해서 번 돈인데 우리가 막 쓰면 되나? 아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온천 여행도 다녀오시고 골프도 치시고 하세요. 참, 그리고 어머님, 이거 지난번에 말씀하신 영양제예요. 제가 알아보고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건 알아서 잘 챙겨준다니까. 의사 며느리도서 다행이다 하시게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잘 챙길게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그 무렵 시모는 작은 시동생 장가 보낼 생각에 골머리를 앓다 큰동서에게 중매를 좀 서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너는 병원에 사람도 많고 후배도 많잖아. 우리 작은애 말이다. 직업도 괜찮고 저만 하면 괜찮잖니? 근데 애가 영 숫기가 없어. 통 좋은 여자를 못 만나. 아유, 어머님, 요즘은 소개해준다고 만나고 그러는 시대도 아니에요. 선봐서 결혼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네가 한 번만 눈여겨봐라. 괜찮은 후배 없냐? 중매 좀 서라. 네 눈이면 믿을 만한 애도 있을 거고. 작은 놈 때문에 나도 아주 골치 아프다. 통 얼굴 반반하고 골빈 그런 애들만 만나니 참. 그러지 말고 좀 소개 좀 해봐라. 응? 후배들 중에 성격 괜찮고 집안도 괜찮은 애가 있긴 한데. 어머, 그래? 그럼 됐다. 그런 애면 딱이지. 너 알아서 잘 좀 해봐. 알겠어요. 제가 가볍게라도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만 믿는다. 우리 작은 애 좋은 인연 좀 만들어줘. 제 장가만 보내면 나는 더 이상 한이 없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무래도 시모는 의사 며느리 하나 더 맡고 싶었겠죠. 뭐 큰 동서 수준에는 집안 괜찮은 여자들도 꽤 알 테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동서가 둘째 시동생에게 소개한 사람이 작은 동서였어요. 소개를 받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았는지 1년도 안 돼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죠. 큰 동서의 의대 시절 후배라는 작은 동서는 처음엔 저한테 정말 깍듯했어요. 제가 손윗동서니까 예의도 차리고 저랑 같이 부엌에서 설거지도 거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작은 동서가 큰 동서에게 완전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뭐 그럴 만도 했죠. 작은 동서는 큰 동서 직속 후배인데다 시동생과 소개해준 사람이 큰 동서였으니 큰 동서가 말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시부모 두 분이 있을 때는 저한테 형님 하면서 챙기는 척 하다가 우리끼리 있으면 갑자기 인상이 확 달라졌어요. 명절에도 부엌에서 저 혼자 움직이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경하듯 서 있고 제가 뭔가 하려 하면 큰 동서 쪽으로 눈치를 먼저 봤어요. 큰 동서가 고개를 살짝 끄덕여야 작은 동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상관한테 지시 받듯이 그러는 게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작은 동서는 그렇다고 본인이 나서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 큰 동서가 없을 땐 또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큰 동서만 있으면 그쪽에 딱 붙어서 완전 저를 깔보더라고요. 원래 악한 사람 같아 보인 건 아닌데 한마디로 완전히 전형적인 강약약강이었죠. 그리고 은근슬쩍 얄밉게 자꾸 일도 저한테 떠넘기는 거 있죠. 각자 핑계대며 집안일도 저한테 맡기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는 저한테만 힘든 일 은근슬쩍 다 맡기고요. 형님, 저 오늘 수술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요. 끝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오늘은 형님이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형님, 저도 오늘은 진짜 못 도와드려요. 제가 이 그룹 팬인 거 아시죠? 근데 예매한 공연이 있어서요. 이거 놓치면 저 진짜 1년 내내 후회해요. 큰 동서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술 핑계. 작은 동서는 덕질하는 아이돌 그룹 콘서트 핑계로 모든 일을 저한테 떠맡겼죠. 아니, 그럼 지금 이거를 나 혼자 다 하라는 거야? 명절 준비가 한두 가지도 아닌데. 형님이 원래 이런 거 손도 빠르시잖아요. 맞아요, 형님. 형님이 하시면 티도 안 나게 잘하시니까요. 저희는 괜히 도와드리다 실수만 하죠, 뭐. 예, 형님.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마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음에 제가 더 잘 챙길게요. 맞아요, 형님. 저도 다음엔 진짜 도와드릴게요. 오늘만 좀 봐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도 웃는 얼굴을 억지로 유지했어요. 어차피 그 자리에서 따져봐야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시무가 끼게 되면 저만 바쁜 사람들 붙잡고 불평하는 이상한 인간 될 게 뻔했죠. 무튼 그런 날들이 이어지며 작은 동서까지 저희 식구가 된 지 2년쯤 된 무렵 시부 칠순이 됐어요. 요즘은 칠순 잔치 다들 그렇게 크게 안 하던데 큰 동서 내외가 강력 주장해 저희는 큰 홀을 대관해 칠순 잔치를 떠들썩하게 열었어요. 시부모 두 분 지인뿐 아니라 자식들의 지인, 직장 동료까지도 온 떠들썩한 잔치가 됐죠. 저도 여기저기 인사도 하고 음식이 부족하진 않은지 체크하며 있었는데 큰 동서가 자기 직장 사람들이라며 저한테 웬일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웬일인가 했는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어요. 아, 여기요. 이분이 저희 형님이에요. 형님, 이쪽은 제 직장 사람들이고요. 아, 박 선생님 형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 형님도 병원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 시스템엔 빠삭하시죠. 어머, 그러세요? 무슨 과에 계세요? 과요? 아니요, 저는 어머, 의사가 아니고요. 병원 내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환자 식단 쪽이요. 그래서 시스템은 또 잘 아시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때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해졌는지는 말 안 해도 알만하시겠죠.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을 감추려 했었고 큰 동서는 웃으며 자기랑 제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를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익숙했어요. 병원 라운지에서 사람 세워놓고 웃던 그 웃음이랑 비슷했거든요. 제가 식당 일을 하며 노조를 결성해 멋있었다느니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저를 망신주는 큰 동서를 멈춘 건 시모였어요. 시모도 특별히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집안 체면에 흠이 될까봐 말린 거였지만 어쨌든 시모는 다른 화제를 꺼내 말을 끊고는 큰 동서를 따로 불렀어요.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손윗동서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머님, 아유, 그냥 농담이에요. 분위기 풀려고 한 말인데요. 농담도 가려서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 하면 집안 체면이 뭐가 되니? 제가 형님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병원 시스템 잘 안다고 칭찬한 건데 혹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사람들 볼 땐 조심 좀 해라. 네, 어머님. 진짜 별 뜻 없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실실 웃으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게 더 열받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언젠가 큰 동서가 제게 납작 엎드리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벼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절이 왔죠.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 깎고 음식 준비하고 텔레비전 켜놓고 그런 평범한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일이 있어 잠시 늦게 와야 해서 저만 먼저 시가에 와 있는데 마치 혼자 적진에 있는 기분이 들었죠. 큰 동서는 그날도 은근히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작은 동서도 큰 동서 옆에 붙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부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드시니까 갑자기 큰 동서가 리모컨을 잡더니 뉴스 채널을 바꾸더라고요. 뜬금없이 한국 뉴스가 아니라 외국 뉴스를 켜는 거였죠. 요즘 미국 주식 동향이나 좀 보자고요. 제가 미주를 좀 사서 투자했는데 정세가 영 안 좋아서 골치예요. 맞아요. 요즘엔 S&P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형수님도 미주 투자 많이 하시나 봐요. 미주 장기 투자만 하다가 좀 단타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뉴스를 많이 봐야겠더라고요. 형님이 투자 잘하시잖아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큰동서는 화면에 나오는 지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마치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말했어요. 작은 동서는 고개를 과장되게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요. 저는 옆에 앉아 과일 껍질을 벗기다 아주 놀고들 있다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주식 쪽은 잘 몰라서요. 근데 형수 말 들으면 좀 감이 오긴 해요.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서방님 위해서 그 정도는 알려줘야지. 봐봐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떻게 꺾이는지 봐야 돼요.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 절대 감 못 잡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어 뉴스는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큰 동서는 한참을 잘난 체 해가며 주식 얘기로 떠들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겁니다. 어머, 근데 저희끼리 너무 떠들었나? 죄송해요. 형님은 주식도 안 하시고 영어도 모르시잖아요. 괜히 저희 때문에 좀 그러시겠다. 죄송해요. 형님 모르시는 얘기 해서. 형님, 괜찮으시면 부엌 가서 전이나 부치세요. 저희는 이거 좀 보고 있다가 갈게요. 맞아요. 괜히 여기 앉아 계시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끼리 잠깐 보다 갈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큰 동서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이 대화는 끝이고 넌 가서 전이나 붙이라는 듯이요. 작은 동서도 자연스럽게 큰 동서 옆으로 바짝 붙었고 시동생들도 어정쩡하게 웃으며 그쪽 분위기에 맞춰 앉았어요. 속으로 이것들이 또 이 지랄이네 싶었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가 싫었어요. 웃는 얼굴로 사람을 무시해대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과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큰 동서를 봤어요. 동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형님은 주식 이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려한다고 한 건데. 관심 없으시죠? 하면서 무시하는 말로 사람을 부엌으로 보내는 걸 동서는 배려라고 하나 봐. 형님, 아유, 무슨,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형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전 그냥 피곤하실까봐 한 말이에요. 동서는 스스로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근데 난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잘난 척하면 그렇게 재수가 없더라. 뭐라고요?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잘난 척? 재수가 없어? 형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다 어쩔래?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거실 분위기 한번 보고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죠. 그리고 남편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인터뷰 곧 뉴스에 나올 시간 됐잖아. 그렇잖아도 내가 같이 보려고 빨리 운전해서 왔는데 마침 CNN 잘 틀어놨네. 뭐? 형 무슨 소리야? 형수가 왜 CNN에 나와? 곧 여기 이 사람 나올 거야. 오늘 한국 제품 품절 현상 다룬다던데 그 코너에 너희 형수 인터뷰가 들어간다더라고. 진짜야? 형수님,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맞춰서 온 거지. 다들 그거 보려고 켠 거 아니었어? 가족들이 의아해하는 그 순간 마침 타이밍 좋게도 다음 뉴스에서 미국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품절되는 현상을 다루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화면 속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저였죠. 화면 속 저는 저희 회사 제품이 어떻게 인기를 얻었으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품질과 공급을 맞추는지 설명했어요. 제 인터뷰는 영어 자막이 깔려 나오고 잠시 뒤 기자가 제 인터뷰를 요약해 전달해 줬어요. 그 순간 큰 동서랑 작은 동서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동시에 얼어붙었고 특히 큰 동서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아니, 형수님이 무슨 작은 식품 회사 다닌다는 건 알았는데 저기였어요? 저거 요새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라던데요. 맞아. 요즘 네 형수 회사 제품이 미국 쪽에서 난리야. 기사도 많이 나오고 틱톡에서도 영상이 엄청 떠. 와, 진짜요? 저도 틱톡에서 본 것 같은데 와, 그게 형수님 회사였어요? 재고가 따라가질 못해서 공급 맞추느라 요즘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도 워낙 바쁘고. 대박이다. 형수님이 그걸 다 하고 있었던 거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대단한 일이라고요? 아니, 당연히 대단한 일이죠. 그치, 우리 와이프 멋지지? 제분 덕에 연봉도 엄청 올랐다니까. 모르긴 몰라도 재수 씨 연봉 2배는 될 거야 이제. 그래서 깜짝 공개도 하고 이 사람이 엄마 아버지 선물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기대하시라고요. 남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요즘 K-팝 K-드라마 열풍이 진짜 세서 한국 간식이나 생활용품 같은 게 미국에서 바로바로 유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 역시 딱 그 흐름을 탔고 해외에서 품귀 현상까지 빚을 정도였죠. 사실 제가 다니는 이 회사는 제가 병원을 그만둔 뒤 병원에서 저랑 같이 고생하다가 먼저 나왔던 언니의 소개로 들어가게 된 곳이었어요. 병원에 있던 시절 저를 잘 챙겨주고 도와주다가 갑질에 못 이겨 먼저 퇴사했던 언니였거든요. 그 언니는 퇴사 후 단체급식 컨설팅이랑 메뉴 개발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현장을 돌며 일을 했어요. 그러다 식품업체에 들어간 거였고요. 그 회사 대표는 원래부터 해외 바이어 라인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K-드라마, K-팝 붐을 타고 한국 식품을 찾는 수요가 확 늘어나며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하던 무렵 그 언니가 저를 추천한 거죠.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는 병원 일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스카웃을 해준 덕분에 저는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요. 규모 자체는 작은 회사였다 보니 저는 초창기부터 아예 같이 붙어서 초반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갔어요. 메뉴 개발부터 포장 라인까지 전 과정을 공들이며 함께 일하다 보니 회사가 커지며 제 역할도 커졌던 거고요. 덕분에 저는 초창기부터 같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회사 제품이 해외에서 터지며 제 자리도 커졌고, 지분도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다들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와중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웃고만 있다가 봤지? 하는 느낌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래서 내가 시간 맞춰 온 거야. 오늘 이거 나온다니까. 그래도 안 늦게 딱 맞춰 왔네. 그럼 너는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죠. 방영 시간 대충 들어서요. 내가 말하기 좀 쑥스러웠는데 큰 동서가 마침 잘 틀어준 거 있지 여보? 시모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리모컨을 찾았어요. 화면을 놓칠까 봐서인지 목소리도 급해졌고요. 아니 잠깐만, 이거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은 뭐 다시 보기 있잖아. 유튜브에 뜨겠지. 요즘 뉴스 다 그 클립으로 나오잖아. 아이고, 그거 좀 켜줘봐라. 나 그거 사진이라도 찍어서 저장해놔야겠다. 동네에서 누가 안 믿으면 보여줘야지. 세상에 우리 큰며느리가 미국 뉴스도 다 나오네. 큰 시동생이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시모에게 채널을 찾아 보여주고 있었고, 큰 동서는 웃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얹었어요. 앞으로는 아마 더 잘 나갈 거예요, 저희 제품. 누구더라? 어떤 아이돌 멤버가 저희 제품을 좋아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가수 좋아하는 외국 팬들이 따라 사면서 더 터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멤버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려고 계약을 추진 중이에요. 아, 참. 작은 동서가 그 그룹 팬이라고 했죠? 진짜요? 진짜예요, 형님? 어머, 말도 안 돼요. 어머머머. 진짜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진 중인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곧 계약서에 도장 찍을 거예요. 와, 형님, 저 소름 돋았어요. 그 멤버가 제 최애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언급한 것도 알았는데 그게 형님네 회사 거였다니. 형님, 저 진짜 저 그 그룹 몇 년 팬인 거 아시잖아요. 대박. 물론 잘 알고 있었죠. 작은 동서는 그 아이돌 그룹의 몇 년 된 팬이었어요. 평소에도 어린애처럼 그 그룹의 노래 이야기를 하며 흥분하기 일쑤였고 몇 차례나 콘서트에 가고 일본으로 원정 공연까지 다녀온 대단한 덕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책을 맡은 저희 회사에서 그 아이돌을 섭외한다고 하니 작은 동서는 갑자기 저에게 착 달라붙기 시작했죠. 형님,
혹시 저 사인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팬인지. 글쎄, 아직은 계약 추진 중이라니까. 아니, 그래도요. 형님이 그쪽이랑 일하시면 혹시라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 팬사인회 한 번도 당첨 안 돼서 사인 받은 적도 없는데 사인 한 장만 받아주시면 저 진짜 형님한테 평생 충성할게요. 충성은 무슨 충성이야? 알았어. 일단 진행되는 거 봐서 가능하면 받아줄게.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이거 하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형님 말씀만 하시면 저 진짜 형님한테 잘할게요. 시부모 두 분도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눈이 반짝하더니 동네에 자랑을 해야겠다고 난리였어요. 아니, 우리나라 뉴스도 아니고 저런 미국 뉴스에도 다 나오고 우리 큰며느리가 이러고 큰 인물이었네. 그러게 말이다.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동안 우리가 뭘 모르고 있었네. 아유, 이걸 동네에 말 안 하면 내가 손해지. 내일 아침에 목욕탕 가서 바로 자랑해야겠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맞아. 이럴 게 아니라 친척들한테도 다 말해야지. 그럼 그래야지. 전화 돌려, 여보. 그 광경을 보는 큰동서의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저를 완전 깔아뭉개고 부엌에 쳐놓고 자기 잘난 걸 떠들어대야 할 판에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 분에 차올랐겠죠. 그 후 누가 부엌으로 전 부치러 갔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가, 잠깐만 앉아 있어봐. 이거 친척들한테 영상부터 보내고 자랑도 좀 해야겠다. 에이, 자랑은요 무슨. 자랑해야지. 너 돈도 갈키로 긁어모으고 있다며. 자랑해야지. 자랑해서 다들 깜짝 놀라게 해야지. 맞아. 저기 큰형네도 보내고 사촌 형님 쪽에도 보내볼까? 그치. 아니, 미국 뉴스에 우리 며느리가 나오는데 이걸 안 보내? 아, 작은 애야. 너는 전 좀 붙여라. 기름 온도 맞춰야 맛있잖니. 제가요? 그래, 기름 씻기 전에 얼른 가. 어머님, 저도 같이 할게요.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이거 설명해야지. 그날 뉴스를 탄 뒤로 저는 한층 더 바빠졌어요. 회사 일은 진짜 숨 돌릴 틈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해외 쪽 주문이 폭주하면 그걸 맞추는 게 단순히 생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료 수급, 포장 규격, 통관 서류, 검역, 냉장 물류, 현지 창구, 리테일 납품 일정까지 다 맞물려 돌아가야 했고, 저는 대표 실무자 중 하나로 정말 바쁘게 일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한 그 아이돌 광고 모델 계약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작은 동서는 완전 제 껌딱지가 됐어요. 사인 하나만 받아다 주면 평생 충성까지 하겠다는 작은 동서에게 저는 사인뿐이냐. 그날 오면 사진도 찍게 해주겠다고 했고, 작은 동서는 완전 뒤집어졌죠 뭐. 그리고 마침내 사진까지 찍고 나자 작은 동서는 자기 평생 가보가 생겼다며 완전히 제 신복으로 돌아섰어요. 사진을 찍고 온 날 작은 동서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대충 벗고 휴대폰부터 흔들었어요. 어린애처럼 얼굴이 완전 들떠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지요. 세상에,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생시라니. 형수님, 이 사람 좀 진정시켜주세요. 저 이제 귀에서 피나요. 여보, 질투하지 마. 진짜 저 아직도 안 믿겨요. 그 멤버가 저보고 웃었어요. 저 지금 살아있는 거 맞죠, 형님? 웃은 거 아니고 그냥 카메라 보고 웃은 거겠지. 착각 금지야. 아무튼 이제 형님은 제 평생의 은인이세요. 그 뒤로 작은 동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 동서 옆에부터 잘 보이려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제 옆에 찰싹 붙었어요. 큰 동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작은 동서가 먼저 웃으면서 형님은 바쁘시니 우리가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고, 그러다 보니 큰 동서 혼자 부글부글 끓었죠. 저는 구차하게 옛날 일을 끌어오고 큰 동서를 과거로 끌고 가서 흔들지 않았어요. 병원 얘기로 물고 늘어지지도 않았고요.
다만 제가 상상지도 못했을 방식으로 성공에 증명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전율 돋을 만큼 시원했죠. 그리고 의사 며느리는 바쁘다며 저더러 매번 집에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대던 시부모는 이제 우리 큰 며느리는 미국도 오가느라 바쁜데 니들이 좀 해라 하며 큰 동서 앞에서 제 편이 됐죠. 너희 큰 동서는 미국도 오가느라 바쁜데 너희가 좀 해라. 외국까지 오가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큰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시키지 마라. 알아서들 좀 움직여. 시부모 두 분까지 제 편이 되니 큰 동서는 더 이상 저를 대놓고 건드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면 이제 그건 그냥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도 미국을 자주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일이 커지니까 출장도 잦아졌고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가에 자주 가지 못해도 저는 죄책감이 조금도 없어졌어요. 예전엔 시가에 가면 어떻게든 더 애쓰고 더 노력해가며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제가 시간 내 가기만 해도 황송해야 할 정도가 됐으니 격세지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명절 풍경도 완전 달라져서 명절 전날에도 그랬어요. 아침부터 캘린더가 꽉 차 있었고 바이어 쪽에서 갑자기 미팅 시간을 당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실무를 잡고 있는 파트라 그냥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 미팅 하나가 계약 조건이랑 납품 일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말을 돌렸을 텐데 이제 당당해졌죠. 아가, 내일은 몇 시에 올 거니? 어머님, 내일은 못 가요. 오전에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과 미팅이 잡혀서요. 어머, 그러니? 고생이다, 얘.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네, 제가 맡은 건이라 제가 있어야 해요. 명절인데 못 들여다뵈서 죄송해요, 어머님. 무슨 바쁜 애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그보다 몸이나 잘 챙겨가며 해. 몸 축날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엔 내가 며느리로서 부족한가 같은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미안해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가가 확 바뀌었다 보니 큰 동서는 부들부들하면서도 겉으론 저를 깍듯이 모셨어요. 속으론 아마 욕을 엄청 하겠지만 겉으론 그래야 하는 게 얼마나 배알이 꼬이겠어요. 전 무엇보다 그게 제일 속 시원했죠. 예전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슬쩍 깎아내리거나 말끝에 가시를 숨겨서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받아치지 않아도 주변 시선이 이미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큰 동서는 더 억지로 웃고 더 과하게 친절한 척을 했어요. 근데 그 친절이 전혀 진심이 아니라 억지라는 게 티가 나니 지켜보는 게 더 우스웠죠. 제가 시가의 얼굴을 비추는 날이면 저는 제가 그 집 분위기에 맞추려고 숨을 죽였는데 이제는 시부모가 먼저 제 눈치를 받고 큰 동서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괜히 말실수라도 했다가 본인만 없어 보일까봐 깍듯한 말투로 포장하면서도 속이 뒤집히는 게 그대로 보였거든요. 뭐 지금도 작은 동서는 완전히 제 편이 됐고요. 제가 오면 제 옆에 앉고 제가 움직이면 같이 일어나고 제가 불편할 만한 분위기가 생기기 전에 먼저 정리해버렸어요. 큰 동서가 혹여라도 비꼬는 말이라도 꺼낼 듯하면 작은 동서가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거나 형님 바쁘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죠. 같은 말로 흐름을 끊었고요.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큰 동서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작은 동서는 참 자기 살 길을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이다 싶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굳이 과거 일을 끌어오지 않았어요. 큰 동서를 흔들려고 병원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상상 못할 방식으로 성공해버린 사실 자체가 그 집에서 제가 더는 아래로 눌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줬으니까요. 세상 일, 사람 일, 진짜 몰라요. 지금 누가 더 위인지 누가 더 대단한지 그런 걸 함부로 재단하고 무례하게 굴다가 나중에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아래인 것 같아도 내일은 판이 확 뒤집힐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남을 내려다보는 건 그 순간은 좀 시원할진 몰라도 결국 나중엔 내가 제일 불편해진다는 거.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하던 사람은 언젠가 꼭 자기 자리에서 빛날 일이 생긴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없어 보인다고, 나보다 잘나지 않았다고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입장 바뀌는 건 생각보다 훨씬 순식간이고 한번 꼬인 일은 나중에 다시 주워 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럼 아무쪼록 제 얘기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며 오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